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무난한 FOMC 결과 속에 코스피 3,000 앞에서 살짝 주춤하는 분위기입니다. 코스피 개장 후에 2,995포인트까지 갔었는데 다시 미끄러집니다. 0.28% 내리면서 2,963포인트 가리키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은 강보합입니다. 779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메이저 수급 주체 하루 만에 다시 양 매도가 나옵니다. 외국인이 1,472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2천억 원 가까이 매도폭을 늘리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1,112억 원 순매도합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올로 3천억 원 가까운 사자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팔아냅니다. 외국인 1,144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 기관 역시 금액은 소폭이지만 28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올로 1,200억 원 순매수합니다. 그럼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오늘 대형주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입니다. 현재 1위부터 5위까지 전 종목이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67% 하락하며 59,400원, SK하이닉스가 1.2% 내리면서 24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 약세, LG에너지솔루션이 0.5% 하락합니다. 거래가는 29만 500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까지도 1.35% 내림세입니다. 현재 91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현대차는 상승합니다. 0.73% 오름세 이어가면서 현재 20만 7,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KB금융이 0.75% 약세, 지금 네이버가 다시 시총 10위권에 진입해 있습니다. 3.7% 오늘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5만 원 돌파하면서 25만 3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 기아 0.5% 약세입니다. 거래가는 9만 8,500원으로 집계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확인하시죠. 1위부터 4위까지 약세입니다. 알테오젠이 0.89% 하락하며 39만 1,500원. 에코프로비엠이 0.4% 조정받고 있습니다. 거래가 9만 원이고요. HLB도 약세 이어갑니다. 3% 가까이 내리면서 오늘 4만 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1% 가까운 내림세, 거래가는 4만 1,400원입니다. 이런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상승합니다. 0.5% 오르면서 27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죠. 파마리서치 2.2% 상승합니다. 44만 1,500원으로 거래가 형성하고 있고요. 슈젤은 오늘 하락합니다. 1.8% 내림세로 37만 7,500원. 펩트론이 6%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9만 6,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밖에 클래시스가 1% 가까이, 리가켄바이오도 0.75% 오름세 보여줍니다. 그럼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오늘도 인터넷 대표주들이 상승세 이어갑니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하면서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여기에 JP모건이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상향한 데 따른 영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네이버 3년 만에 25만 원 돌파했죠. 현재 4.1% 오르면서 25만 3,500원이고요. 오늘은 네이버보다도 카카오가 더 강합니다. 현재 11.2% 급등하면서 6만 1,4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웹툰주입니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사업 재편에 따른 투자 확대 전망과 신정부의 K 콘텐츠 강화 추진 소식에 웹툰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어제 장 마감 후 이후에 스튜디오 미르가 마블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와 애니메이션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웹툰주 내에서는 미스터 블루가 14.1% 급등하며 거래가 1,965원이고요. 미투온이 8.15% 강세로 4,380원대, 핑거스토리 9% 가까이 상승합니다. 현재 3,045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상황 체크하시죠. 오늘 환율 1,375원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9시 31분 기준으로는 1,377원 50전이었고요. 현재도 1,377원 10전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시죠. 지금 코스닥도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약세의 폭을 넓히면서 0.5% 가까이 내리며 2,958포인트, 코스닥도 0.2% 내림세입니다. 77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3,000피를 앞두고 2,990선 큰 저항대로 작용하고 있고요. 오늘은 2,950포인트에서 2,990선 구간에서 등락이 거듭되고 있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 한 번씩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갑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만 해도 코스피 코스닥 다 상승세였는데 잠깐 저희가 기다리는 사이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시장의 방향성을 아직 뚜렷하게 잡지를 못하겠네요. 일단 두 가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자릿수 바뀌는 데 따른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릿수가 바뀐다. 예, 그렇습니다. 옛날 저는 이제 업력이 나오는데 1000포인트를 그렇게 못 넘었던 기억이 저는 정말 많이 나거든요. 예, 그때 그 사람 같은 말을 하시는군요. 예, 1989년에 뚫어놓고 네. 이제 그걸 완전하게 이제 시장에서 넘어서는데 그게 2025년 죄송합니다. 2005년에 그게 이루어졌거든요. 꽤 시간이 걸렸군요. 예,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렸던 기억이 나고요. 2000도 역시 또 박스권 뚫기 위해서 무척 애를 쓰다가 2017년에 돼서야 결국 그 반도체 랠리 속에서 뚫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3000은 또 지난번에 2021년 뚫었던 레벨입니다만 이걸 이제 넘어서서 안착하기 위해서는 뭔가 시장의 참가자들이 좀 매물벽을 뚫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다는 게 첫 번째겠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네. 이야기할 FOMC에서 연준이 시원하게 우리한테 해답을 좀 주지 않고 또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의문을 떨었다라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은데 네. 점도표의 표현은 별로 그렇게 그 사람들은 크게 바뀌지 않았는데 경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큰 조정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전망치를 올해 굉장히 상향 조정을 크게 해서 근원 인플레 전망치를 3.1%까지 올린 건 사실 좀 충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요새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나 근원 PCE 지표가 되게 안정적인데 네. 여기다가 저 물가 전망을 상향했다라는 건 역시 미 연준의 참가자들이 인플레를 걱정하고 있다는 걸 좀 노골적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FOMC 얘기를 이어서 해보죠. 점도표가 이제 나오는 시점이 됐고 올해 두 차례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본 19명의 위원들 중에서 과반 이상은 이제 그대로 유지했지만 이제 좀 동결적으로 조금 더 무게감이 예, 좀 세 명이나 갔더라고요. 세 분이 가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올해 2번 인하해야 돼요 했던 분이 한 분 줄었고요. 네. 예, 그리고 올해 한 번 금리 인하해야 했던 분들이 이제 두 분이 또 동결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박빙의 차이, 한 명 차이로 의견은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네. 제가 봐서는 와 금리 인하 점점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느낌이 예, 여기 지금 숫자 바로 나오는데 한 분만 움직이셨어도 저 숫자가 바뀌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동결 7명, 2회가 8명이었는데 저기 지난번에는 그 2회 금리 인하하자는 분이 9명이었는데 그분이 한 분 동결로 가신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연준의 19명 멤버들 중에서 상당수는 이번에 좀 많이 흔들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걱정을 되게 크게 해야 되냐라고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하게 수치들은 나오긴 하는데 이제 파월 의장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면 뚜렷해질 때까지 일단 기다리자. 예. 그 뚜렷해질 때까지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의심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8월 잭슨홀 컨퍼런스로 이제 마이크를 넘긴 것 같고요. 일단 7월 금리 동결은 거의 확실해진 거고 9월에 이제 분기 FOMC가 있는데 그때가 이제 어쩌면 2회 금리 인하가 있다면 그때가 단행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 전에 이제 그 8월 15일을 전후해서 와이오밍주에 있는 그 잭슨홀이라는 네. 아주 작은 휴양지가 있는데 그 휴양지에서 전 세계 연준 의장들이 다 모이고 이제 중앙은행 의장들 또는 재무장관들이 모여서 이제 컨퍼런스를 열게 되는데 거기서 아마 이야기를 할 텐데 이제 왜 그게 중요하냐면 7월 7일 날 상호관세 그 연장 협의 만기일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7월 달 물가는 확실히 관세 영향권에 접어든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부 품목들. 그리고 5월 달 미국 그 관세 데이터를 봤더니 3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한 1,000억 불 정도 관세가 들어오던 게 거기서 한 2,000억 불로 바로 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큰 관세의 어떤 증가들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걸 본다라면 이제 이게 그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예납이기 때문에 확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불확실성 속에서 사람들이 일단 초기 관세 그때 25% 24%씩 부과했던 거를 네. 일단 미리 낸 경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뭐 관세 변동들이 정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연환산으로 볼 때 한 3,000억 불 그죠? 그 걔들 미국 통계는 다 연환산입니까? 그 정도의 통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은 7월에 본격화될 여지가 상당히 있고 그 7월 통계를 들고 8월에 컨퍼런스를 여니까 잭슨 홀에서 아마 판가름이 날 텐데 일단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난 인플레 난다에 한 표 이렇게 던지신 분이 파월 의장입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연 전 의장님께서 아마 동결적으로 가신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든다는 거죠.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걸 보면서 예. 시차 두고 나타난다. 난 인플레 걱정한다. 관세 영향이 없다는 사람들은 드물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Q&A 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7월도 물 건너갔고 8월에나 희망을 좀 줄 텐데 제 생각에는 일단 올해 연내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는 높다. 그러니까 참 금융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서 불확실한 거죠. 특히 이번 연준을 회의를 앞두고서 네. 그 이란이랑 이스라엘 지금 서로 폭격이 오가는 환경에 영국에 있는 그 유명한 베팅 사이트에서는 미국의 참전 가능성에 대해서 베팅하는 금액들이 엄청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좀 미 대선 때 우리 열심히 봤었는데 지금 또 봐야 됩니다. 네. 얼마 전에 한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베팅도 우리가 관측한 적이 있었는데 예. 참 이렇게 이제 도박 사이트가 이코노미스트의 전망보다 더 중요한 상황이 온 것 같아요. 누가 알겠습니까? 미 대통령 마음속을 들어가지 않는 다음에야 모른다라면 일단 지금 도박 사이트에서는 좀 겁을 많이 내고 있다. 이게 오늘 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FOMC 결정에 중동 사태는 주요 변수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아직까지는 아닌 것 네, 같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이제 7월에는 코멘트를 하겠죠. FOMC 의사록에서 분명히 이제 코멘트를 할 텐데 일단 아직까지는 아닌데 이게 영향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지금 그림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73불까지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네. 국제유가 얼마 전에 60불 밑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60불 밑에 있었던 유가가 이 정도로 올라가게 되면 이게 이제 휘발유 가격이라든가 특히 이게 곡물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바이오연료 보조금이 있으니까 네. 그 유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값싼 콩으로 만든 바이오에탄올 수요가 막 늘고 그러면 이제 콩값이 오르거든요. 콩값이 오르면 밀 재배 면적이 줄고 콩 재배 면적이 늘어요. 그래서 밀값이 오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연쇄적인 파동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바이오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레벨은 아직은 아니지만 저 레벨이 유지되고 특히 지금 드라이빙 시즌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6월 말부터 이제 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특히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장기 휴가를 떠나면서 기름을 한 달 가버리잖아요. 네. 네. 기름을 이제 가득 채울 텐데 그 가득 채우는 기름들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들 이제 여행을 떠나고 그러는 시기가 올 때 우리한테 좀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그 전 세계 유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전쟁이 터졌잖아요. 네. 전쟁 리스크가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쪽으로 조금 더 자금을 옮겨가는 경향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금값이 최근에 올랐죠. 그렇습니다. 국채도 마찬가지인데 국채는 사실 초반에는 좀 약간 예, 좀- 움직임이 달랐어요 예상과. 예, 이게 제일 이제 걱정이죠. 어젯밤 미국 국채금리 보니까 2년물 국고금리는 약간이지만 내렸는데 10년물 국고금리는 조금이지만 오르더라고요. 이런 네. 것들을 보면 결국 이제 아예 그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인플레이션 걱정들을 상당히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 10년물 국고금리는 이게 이제 장기 인플레에 대한 기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들이 계속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네. 혹시 그림이 가능하신지 모르겠는데요. 네. 미국의 ISM 가격 지수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해 온 게 있는데, 예, 잠시만요. 네, 워낙 여기 스태프분들 잘해주셔서 바로 나왔습니다. 네. 저 파란 선이 뭐냐면 미국의 ISM 가격 지수라는 것인데, 저게 이제 미국의 그 400대 제조업체들의 구매 담당자, 우리로 이야기하면 총무부장님들이 네. 체감 인플레, 당신 지금 지난달보다 이번 달 물가가 올랐어요? 라고 물은 질문에 예라고 답한 분이 한 10명 중 7명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벌써 자금 조달하고 물건을 조달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총무부장, 자금부장인데 네. 이분들이 보시기에 지금 현재 옛날보다 기자재나 여러 가지 부품들을 조달할 때 물건값이 오르고 있어요라고 답한 게 많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저 빨간 선이 뭐냐면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 아직은 엇갈리는. 예, 아직 엇갈리죠. 한 네. 반년 후행해요. 물론 이제 전쟁 터지고 난 다음에 바로 같이 움직였던 경향도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히 2021년, 22년에 국제유가 정점 찍고 내려가기 전에 체감 물가지수 내려가고 또 지금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중인데 네. 지난 한 3달 동안 갑자기 미국의 체감 물가가 저렇게 급등하는 것을 보면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대해서 의견이 달라진 게 딱 저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의 물가는 안정돼 있다고 하지만 선행 지표들 오르는데 나보고 뭐 금리 안 내렸다고 멍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어제 그 인터뷰에서 그런 게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더 나가서 연준 의장 물러난 다음에 연준 보드에 남아 있을 거예요. 막 이런 거 묻고 그러는 좀 상당히 이제 질문들이 그쪽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네. 파월 의장이 화 안 내라고 무척 애를 쓰는 거 우리 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보면서 파월 의장은 일단 저쪽 우리 점도표들 움직이는 쪽에서 보면 그동안은 계속 비둘기파였다면 이제 매파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제 이게 지금 좀 느껴져서 이번에 우리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좋은 뉴스 아니고 특히 환율이 올라 버리니까 환율 오를 때 외국인이 팔잖아요. 한국에서 항상 외국인들의 매매는 환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를 한번 가볼까요? 이제 앞서 오늘 장 초반 분위기 전해드리긴 했지만 코스피가 3,000선을 향해서 어쨌든 뚜벅뚜벅 가는 분위기는 분명한 거고 시장의 기대감도 이만큼 커진 상태입니다. 지금 증권사를 눈높이 조금 더 높아져도 3,200선까지도 이제 보더라고요. 우리 대표님 의견도. 예,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그 마지막 그림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PBR하고 ROE 차트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 이게 상당히 귀한 자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파란 선이 뭐냐면 ROE, 그러니까 리턴 온 이쿼티라고 해가지고요. 네. 주주 자본 대비 수익률입니다. 물론 이제 저게 장기적으로 우하향한다는 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사실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빨간 선이 이제 PBR인데 얼마 전 0.8배 갔다 온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정말 좋은 우리에게 투자의 기회가 좀 됐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ROE, 기업들의 수익성은 개선되고 있는데 PBR은 내려갔다. 주당 순자산 가치 대비한 주가 배율은 내려갔다. 그게 지난 6개월의 흐름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좋은 찬스였다. 왜 좋은 찬스였냐면 이익 성장성은 높아지는데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이었으니까 투자하기 좋은 찬스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저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PBR이 몇 배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의 적정이냐? 이건 좀 둘러싸고 논쟁이 엄청난데 대략 한 1.1배 정도가 적정이라고 보통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적정의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으실 텐데 결국은 그 적정이라는 근거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랄까 근거는 역사적인 평균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평균 밸류에이션이 얼마냐면 우리나라가 1.13 정도 나옵니다. 그럼 지금 1배거든요. 떨어져 있네요. 예, 그러니까 1.0이니까 여기서 한 15% 10% 정도는 더 올라가야 역사적 평균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역사적인 평균 밸류에이션으로 우리가 복귀를 한다면 대략 얼마가 나오냐면 3,300에서 3,500 사이가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올해 3,200 정도 하반기 가능해요라고 말하는 건 어떻게 보면 보수적 전망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러면 이제 왜 이걸 우리가 그러면 회복을 못했어요? 이렇게 물으면 이제 작년 12월 올해 우리 헌법재판소 늘 판결 같은 얘기하죠. 네.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 외국인이 뭐 너무 특히 4월에 그렇게 많이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분기 단위로 10조씩 파는 데야 주식 가격이 오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급 때문에 시장이 밀렸던 게 지금은 반등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 의견에는 올해 3천은 넘어설 잠재력은 충분하다. 다만 이제 중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 추가 탄력은 이제 거기에 달려 있지. 우리의 펀더멘탈만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서도 좌지우지 되죠. 좌지우지 될 텐데 일단 이제 우리 지금 타코 죄송합니다. 네. 지금 갑자기 웃음이 빵 터졌는데요. 예, 그래서 타코 투자가 한때 또 예, 타코. 밈처럼 유행이었죠.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도망간다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일단 중국과의 저는 히토리 협상에서 이미 다 나왔다. 미국 아킬레스건이 드러났나요?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니멈,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이 중국과의 협상 정도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우리가 본다라면 그거보다는 좀 낫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리스크는 저는 좀 시장에 많이 반영된 가격이다. 남아 있는 리스크, 최대 리스크는 결국 중동 사태다. 여기에 이제 아까 자릿수 바뀌는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이런 것들이 시장의 걸림돌입니다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은 결국 기업 이익도 좋지만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결국 이제 리레이팅, 정부의 어떤 상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배당 분리 과세, 상속세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들이 기대하고 있는 시장의 어떤 밸류업을 일으킬 수 있고 리레이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증시 부양책이 정말 실행된다면 안착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착도 가능한 여건인데 요건 아까 이제 제가 단서를 2개나 달았으니까 네. 일단 뭐 올해 연말 3천 이상에서 끝나요 이렇게 단언은 못하지만 위로 뚫을 잠재력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러면 섹터, 주도주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너무 또 옛날로 가는데 차화정 뭐 이런 것도 요즘 또 차화정 시대에는 완전히 갔죠. 예. 이제 반도체, AI 이런 거였다가 요즘에는 사실 이제 조방원. 예, 그죠? 그 이야기 왜 안 나오나 했어요. 원전. 네. 저는 이제 원전은 잘 모르겠고 왜냐하면 저는 글로벌로 계속 보는데 요새 원전의 그 발전 단가가 너무나 이번에 내려가서 그 라자드 운용이라는 세계적인 운용사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15년째 각 그 발전 프로덕트 믹스당 그 손익분기점 가격들을 보여주는데 네. 꼭 오늘 제가 이야기해서 그런 건 아닌데 오늘은 약간 조정이네요. 네. 굉장히 태양광의 경쟁력이 말도 못하게 올라와서 미국 기준으로 해서 미국 원전 발전 단가에 비해서 8분의 1 정도로 내려갔다라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 보조금이 이제 곧 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8개월 내에 올해 중에 다 사라집니다. OBBBA. 예, 맞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예. 이제 그 다 사라지게 되니까 당연히 원전에 대한 기대들은 굉장히 크고 저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네. 이 보조금이 철폐된다고 해서 태양광 투자가 줄어들 거라는 생각은 잘 안 들어서 저는 이제 그거 말고 전력 관련주를 좋아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제 전력 인프라. 예, 이번에 스페인 대정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한테 주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태양광을 비롯한 각종 새로운 이제 발전 쪽으로 가게 되는 과정에서 그리드에 대한 투자들을 안 하면 정말 스페인처럼 큰일 난다라는 걸 이번에 결정적으로 우리가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게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전력 관련 설비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되게 커요. 정말 놀랍도록 많이들 성장한 그러니까 조용한 강자들입니다. 네. 조용한 강자 섹터들까지 충분히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솔직히 우리가 뭐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그 관세 전쟁으로 트럼프가 좀 막아주는 사이에 네. 우리가 그 분야에서 충분히 해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그리드에 대한 투자도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함께 보면 원전만 보지 말고 전까지도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들어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6월 FOMC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유지가 됐습니다. 이제 관심은 앞으로가 되겠죠. 중동 리스크로 유가 급등을 또 걱정을 해야 될 수 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도 여전합니다.
국제관 변수들로 앞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럼 이번 FOMC 결과와 함께 우리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을 소개해드리죠. 피나클 경제연구소 장재철 대표 나오셨고요. 가톨릭대 경제학과 허인 교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이정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제노 파월 의장은 관세 영향을 지켜본 뒤에 금리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먼저 파월 의장의 발언 듣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Today, the amount of the amount of the tariff effects, the size of the tariff effects, their duration and the time it will take are all highly uncertain. So that is why we think the appropriate thing to do is to hold where we are as we learn more. And we think our policy stance is in a good place where we're well positioned to react to incoming developments. 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장에선 다 예상은 했습니다. 예상된 결과긴 한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조금 더 답답한 느낌. 고구마를 먹고 물을 못 마시는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지금 표현하시기에 맞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비디오에서도 나왔지만은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번에 FOMC에서는 관세의 영향이 인플레이션에 얼마큼 영향을 주고 그것이 연준의 통화 정책의 어떤 기준 정책 금리의 변경에 다른 뭐 영향을 줄지에 대한 거였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비디오에 나온 것처럼 그 정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큼 될지 거기다 또 더 하나를 더 한다 그러면 네.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지금 올리는 것보다는 내리는 것보다는 좀 두고 보자 관망세를 좀 갖자 이러는 거에 이번 회의에서의 결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들의 생각도 확실히 좀 더 갈렸다 이런 판단이 들더라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전면도 보니까 이제 뭐 동결 의견이 좀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미국 경기의 불확실성이 더 높아졌다. 그 특히 이제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앞에서 우리가 뭐 파웰 의장 얘기하는 것 우리가 봤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관세 영향이 이제 어느 정도 갈 것이냐, 뭐 5월달의 지표에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아니냐, 그거를 판단하려면 이제 8월달 정도 돼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지금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직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된다고 그런다면 뭐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우리가 뭐 방향을 확실히 턴할 수 있겠지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금리 인하를 행한다고 그런다면 이제 이게 이제 물가 자극을 더 심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신중한 쪽으로 간 것 같은데 뭐 가정입니다만 이스라엘 이란 사태가 터지지 않았다면 그런 상태에서 FOMC를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혹은 뭐 의원들의 의견이 조금 더 인하 쪽으로 좀 더 개방적이었을까? 뭐 이런 시나리오로 가능할까요? 아마 뭐 개인적으로 그 시나리오는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좀 뼈가 있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세를 올리게 되면은 물가는 누군가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 것에 대한 그리고 이제 관세에 대한 것들은 누군가 지불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관세가 오르는 것은 결국 물건값을 올리는 것이다라는 경제학적인 채널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혔기 때문에 이게 어느 시점이 될지, 그러니까 7월까지 뭐 재고 같은 것들이 쌓여서 뭐 나중 시점이 될지,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논의는 있겠지만 관세가 분명하게 가져올 수 있는 효과는 물가를 올리는 것이다라는 큰 측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는 한데 전쟁이 이제 단기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들이 아직 많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스라엘이 뭐 좀 이렇게 전쟁이라 좀 말씀드리기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란의 어떤 호전적인 어떤 이런 세력들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단기적인 효과고 보통 이제 유가가 올랐다가도 떨어지는 경향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아무래도
이란의 어떤 석유 수출 같은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미 통제된 국가이기 때문에 이란이 이제 석유 공급에 차지하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흔히 말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연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월 의장이 굉장히 원칙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관세는 물가를 올리게 될 것이다. 그것은 벗어나지 않은 논리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 시국 자체가 지금 상황에는 적어도 유가를 좀 올리긴 했지만 단기적으로 끝나고 미국의 개입이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은 이게 물가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된 것이지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반영된 것이라 보기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이란 사태가 터지기 전에 그 유가 흐름을 보면 사실 오펙이 계속 생산량 늘렸잖아요. 네. 수요가 그만큼 따라가냐 그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가격이 많이 내려갔고 일시적이지만 어쨌든 전쟁 때문에 지금 올라갔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 120, 130 이렇게도 네.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 경우에는 보통 IB들이 그런 높은 $100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것은 이런 중동에서의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져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경우에 네. 그 경우가 이제 가정이고요. JP 모건은 그 가능성을 한 17%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의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그 확률은 좀 낮은 편이죠, 상대적으로. 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떤 유가의 상승이 되게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속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과거에 그 중동에서의 어떤 군사적 갈등이나 전쟁 발발 시에 유가의 그 어떤 패턴을 보면 네. 올랐다 이제 빨리 내려오는 거고요. 이번에 파월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중동 사태로 인해서 유가는 상승을 했지만 네. 그것이 보통의 경우에 일시적인 거였다. 그래서 연준은 좀 두려워하는 게 어떤 이벤트가 지속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주는 거를 이제 우려하는데 이번 케이스는 그러지 않을 거라는 그런 톤으로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았었습니다. 네. 결국 물가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판단이 금리 결정과 앞으로의 전망에 영향을 준 건데 지금 점도표를 보면 일단 두 차례 인하를 할 것이라는 데에는 과반 이상이 몰려 있긴 하지만 실제로 다 그렇지 작년에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위원들이 계속해서 생각이 바뀔 것 같은데 변수들이 워낙 많아서요. 예, 일단 이제 미국 경제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느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이제 변수일 텐데요. 네. 예, 지금 예상처럼 만약에 경기 이게 물가 상승률이 크게 올라가지 않으면서 이 사태가 이제 끝난다.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 이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끝난다고 그런다면 지금 두 차례 금리 인하가 이제 합리적인 예상인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전묘도에서도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이 교수님 계속 말씀하셨습니다만 관세 누군가 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소비자 물가에 올라가는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미국 경기가 그렇게 둔화될 것이냐. 라는 것도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데 네. 지금 1, 4분기 GDP는 굉장히 나쁘게 나왔습니다만 아직 고용 지표가 그렇게 나쁘게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실은 4% 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미국 경기를 이렇게 심각하게 나쁜 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저는 시장 예상이나 전매도랑 이렇게 반박할 만한 근거를 갖고 있진 않습니다만 네. 만약에 이제 전매도대로 따라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동결이 좀 더 지속되는 가능성이 있지 인하가 더 큰 폭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적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분명히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단계에서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따져보면 관세는 별 영향이 없는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거는 맞다. 그런데 여름철 동안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몇 달 동안에 관세가 미치는 영향이 이제 인플레이션의 전가가 될 거다. 이 얘기로 좀 점철이 된다면 그래서 더 신중하게 바뀐 것인가. 이 파월의 생각을 딱 읽을 수 있는
한마디인 것 같아서요, 교수님. 일단은 이번에 사실 점도표가 나오면서 물가에 대한 점도표도 당연히 나왔고요. 물가의 그 올해 말 이제 개인 소비 지출로 근원 개인 소비 지출로 평가한 물가에 대해서 0.3%포인트 올렸습니다. 원래 2.8 정도였는데 3.1%까지 올리면서 네.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거라고 다들 많이 예상을 한다. 그게 아무래도 경제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관세가 붙으면 물건값이 올라가는 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원칙을 피할 방법은 별로 없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여름에 이야기를 한 것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기 전에 기업들이 재고를 좀 많이 쌓아놓은 것이 아니냐. 흔히 말하는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하면서 물건 가격을 좀 안정시키고 있었는데 이러한 재고 역시 한 6개월 정도 지나가면은 6, 7개월 지나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끝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7월, 8월 이때 물건들부터는 이때 상품들부터는 관세가 붙은 채 10% 관세는 어차피 붙어 있기 때문에 관세가 붙은 채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가를 예측보다 좀 높게 보는. 그러니까 사실 경제 성장 전망치는 낮췄거든요. 1.7%에서 1.4%를 낮추고 물가는 또 높이는 이런 양상들을 보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이 넘어서 사실 내년 인하 횟수가 굉장히 연관이 깊은데 네. 이렇게 관세를 붙이게 되면은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년이냐 내후년을 봤을 때 결국은 금리 인하를 횟수를 한 번 정도 줄였단 말입니다. 0.25%포인트 덜 가는 거로 지금 3월에 비해서 덜 가는 걸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사실 물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하나 또 주목할 것은 지금 2025년 물가 할 때 맨 위에 본 4.5% 찍은 부분이 굉장히 플랫합니다. 예전에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3월 점도표랑 비교해 보시면 이제 3월에는 그 흔히 말하는 금리를 내리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덜 했는데 네. 지금은 거의 중앙값 두 번 내려간다는 비슷한 정도로 굉장히 두텁게 쌓여 있거든요. 결국은 관세란 것이 물가를 이게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물가를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가가 올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아무래도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긴 하지만 실업률이 허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견조하고 이렇기 때문에 금리 내리기가 쉽지 않을 어떻게 보면은 금리를 낮추지 않을 인센티브들은 조금 더 생긴 것 같다. 그러니까 평균은 평균이지만 위에 단을 보면은 평균 사실은 점도표란 것은 순위도기 때문에 평균이라는 값이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위에 단이 두터워졌다는 얘기는 물가를 조금 물가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졌다는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얘기는 금리를 조금 더 안 내리겠다.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는 확실히 금리 경로가 조금 안 좋아졌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더 오르는 경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어떠한 그러니까 6월까지는 작년 거 결국은 빨리 수입한 것을 버틴 거고 네. 그다음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관세가 반영이 되면서 물가 올라가게 되고 물가 올라가는 것이 어느 정도는 지속될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 경로가 조금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로 뭐 해석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 금리 전망을 좀 더 올렸잖아요. 네네. 장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연준이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2% 수렴하는 거로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관세의 영향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올라가는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조금씩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은 여태까지 인플레이션만 봤잖아요. 근데 네. 페드는 듀얼 맨데이트 두 가지 책무가 있어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잖아요. 네. 지금 금리를 동결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노동시장이 굉장히 강건하다는 거였고 실업률이 4.2%예요. 네. 근데 이제 원래는 당초에는 이 올해 말 되면은 4.4%로 예상했던 실업률이 네. 4.5%로 올라간다고 실업률을 조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과 같은 이러한 기본적인 베이스하에서의 노동시장의 강건성을 훼손하는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부진이 생긴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올해 두 번의 금리의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아지는 거죠. 지금 이 교수님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서 좀 매파적인 그런 결정이었다라고 평가를 한다고 하면 네. 오히려 고용 시장이 좀 둔화가 되거나 좀 더 빨리 생각보다 부진해질 경우에는 연준의 두 번 인하가 더 맞거나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내릴 수 있는 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9월 달 내리고 12월 달 내리고 두 번 내리는 거로 지금 전망하고 있고요. 네.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금리를 내리는 거, 한 번 내리는 거로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보다도
하반기로 갈수록 노동시장의 악화 정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물가보다는 고용 쪽을 더. 그렇죠.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고용을 좀 더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연준이 이제 경제 전망에 대한 수정치도 내놨는데 일단 성장률은 올해 1.7에서 1.4로 낮췄고요. PC 물가 상승률은 2.7에서 3.0으로 오히려 높였습니다. 성장률 떨어지고 예. 물가 전망 올리고 우리가 그럼 보통 이거를 이제 경기 안 좋을 때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걸로도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며칠 전에 파웰 의장이 공급 충격의 시대에 우리가 온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결국은 뭐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은 성장률 떨어지고 지금 물가 올라간다. 그러면 통화 정책의 방향이라는 것이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뭘 그러면은 타겟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 이제 물가 안정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은 이제 완전 고용 이제 성장이 더 중요한 것이냐라는 걸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만 이제 오이쇼크 때 우리가 경험을 보면 미국의 연준이 물가 안정을 선택을 했을 때 결국은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더 도움이 됐다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장 대표님은 지금 이제 고용 지표가 더 중요하게 부각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연준은 더 물가에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네. 예, 지금 결국은 이 물가를 안정시켜야 장기적으로 지금 예상 인플레이션 지금 3% 넘는 거를 3% 수준을 간 거를 기대 인플레이션이 3% 수준으로 간 거를 허용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이제 지금 연준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공급 충격의 시대에서 우리가 좀 벗어나서 알고 있던 이제 우리의 통화 정책의 효과를 생각할 수 있지. 그거를 낮추지 않고 지금 2% 타겟을 하겠다. 기대 인플레이션 3%인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금 통화 완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은 계속 더 높아지는 그러한 이상한 굴레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것이 연준한테는 지금 이제 눈에 보여야 통화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이 경제 구조는 소비 위주의 경제 구조라고 하잖아요. 이게 좀 원론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미국의 경제 구조를 봤었을 때 물가가 우선입니까? 고용이 우선입니까? 좀 헷갈리네요. 질문 던져주시면. 일단은 미국의 예전의 교과서에 따르면 지금 자연 실업률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네. 자연 실업률이 한 4.5% 봅니다. 자연 실업률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지금 평균적 4.3 이면은 실업률이니까 완전 고용 수준. 네. 예, 완전 고용 수준이고 약간의 호황,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나쁘지 이론적으로는 그러네요. 예, 이론적으로 네. 이제 이게 좀 바꿨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제 4.5%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고용 측면에서 경기가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금리를 안 내리고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네. 4.8, 4.9, 5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은 특히나 미국은 이제 해고 같은 것들이 굉장히 노동시장이 자유롭죠. 자유롭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라면 금리를 더 빠르게 낮출 수 있지만 지금 연준에 생각하기에는 이제 실업률 수준이 이게 전통적인 기준을 봤을 때는 완전 고용 수준에서 크게 벗어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실업률 3점대 기록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거시경 경제학 교과서를 배울 때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만큼 낮은 수준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고용 시장이 안 좋다라는 시그널은 분명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4.5가 보통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게 낮고 근데 물가는 2%보다 높죠. 물가는 연준이 타겟한 2%보다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는 물가 약간은 어떻게 보면 무게추가 쏠려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결국은 고용이 갑자기 안 좋아진다. 4.5를 넘어가면서 좀 실업률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 수준보다 높아진다든지 이렇게 가게 되고 또 미국은 또 빨리 늘어날 수 고용 지표 같은 것들이 급격하게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은 가중치를 바꿀 수 있는 것 같다. 근데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는 목표보다 좀 높고 고용은 우리가 예전의 기준에 따른 목표보다 조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책들, 금리, 흔히 말해 인플레이션에 더 집중한 정책들. 그리고 원래 기본적으로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이 우선이긴
하다. 그렇지만 네.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면 실업률에 또 웨이트가 쏠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 그렇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결론을 내보면 금리 인하를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네요. 지금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보면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자회견에서도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고 네. 아까 비디오도 나왔었지만은 슬라이드도 나왔지만은 시간이 갈수록 여름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컴퓨터나 아니면 시청각 관련된 상품들은 이미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오르고 있다라고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시간을 가지고서 물가에 영향을 올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얼마큼 올릴지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지속이 될지에 대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봐가면서 결정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실업률이냐 이 문제로 잠깐 돌아가면 네. 이번 점도표를 보면 장기적으로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율은 2%예요. 네. 그 인플레이션 타겟이죠. 네, 그렇죠. 근데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2%에 맞는 실업률은 4.2%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2%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직자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일자리가 준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겠죠. 네. 그런 게 되면 실업률이 올라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런 상황들이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지금 기존 전망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급속하게 시장이 나빠질 경우에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들이 점점 커질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죠.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나라 중앙은행 총재한테 이런 표현을 계속해서 써도 되는지 모르는데 원색적인 비난도 했죠. 멍청이. 금리 내려라라는 거죠. 2%포인트 내리래요. 인플레가 걱정되면 그때 내리면 된다라는 거죠. 뭐 신박한 논리 같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충돌이 빚어지니까 이게 또 시장의 불확실성이 되기도 하고요. 교수님. 뭐 파웰 입장에서는 임기가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네. 뭐 1년 채 남았나요? 뭐 굳이 여기서 굽히고 들어갈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역사에다가 내가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한 연준 의장이다라는 이름을 남길 이유가 없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연준의 독립성을 장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많은 이제 노력을 했는데 연준이 히스토리를 보면 1970년대 이제 오이쇼크 때 이게 그 연준의 히스토리에서 독립성을 쟁취하기 위해서 뭐 이게 결국은 뭐 미국의 기업들 뭐 20% 파산할 때까지도 뭐 그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고 뭐 이러면서 물가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 파웰 의장이 지금 임기 얼마 남지 않은 입장에서 이거를 뭐 내가 트럼프가 저런다고 이제 대통령이 저런다고 내가 연준이 동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파웰 의장은 자기 임기 중에 그 한번 9%라는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 9%라는 경험을 했죠. 실수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 오판이었죠. 그때 이제 템퍼러리 하다라고 계속 판단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무서울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인플레이션이 더 무섭지 이게 트럼프가 얘기하는 지금 금리나 멍청이라는 소리가 더 무서울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교수님 보시기에는 파월은 아랑곳하지 않을 것 같다. 근데 이제 트럼프의 압박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새 의장 조만간에 뭐 임명하겠다. 뭐 이제 월가에서 많은 이야기들 도죠. 스카페 샌드 재무장관이 뭐 차기 연준 의장으로 거론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연준 내부에 되게 뭐 회의 한번 할 때마다 되게 뭐라 해야 되죠? 어선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고 누적되면 위원들의 생각도 어떻게 보면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뭐 개인적 아주 사적인 의견인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연준 의장 바뀌고 또 이제 선거란 것이 내년에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밸런스를 맞춰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파월 의장이 하는 얘기는 원칙적인 얘기거든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관세가 올라가면은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네.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 기업들이 반응을 하면서 물가를 좀 덜 올리고 있었는데 7, 8월부터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고 네. 원론적인 입장에서 이 원칙을 조금 벗어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통화 정책이라는 것이 경제학 이론에 근간을 해야 되고 경제학 이론에 근간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반하는 거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다른 말은 이제 연준 의장이 바뀌어도 이런 기본적인 경제학 원리가 작용하고 지금 이제 또 데이터가 나올 거니까요. 데이터가 네. 이제부터는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세 효과들이 분명히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면은 트럼프 행정부 대통령의 어떤 발언 같은 것들이 경제학적으로 소화되기 어렵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그래도 뭐 갈등 관계는 분명히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로이 연준 의장을 뽑고 이 연준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견해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이 근본적으로 통화 정책을 하는 것은 전 세계 거시경제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런 정책 집단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경제 원리에 맞게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갈등은 생기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다음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두 번째 이유는 내년에 이게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성장률 같은 문제들이 잘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네. 내년에 선거에서 또 정치적인 이슈가 있고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이 안 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이 마지막이죠. 이번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뭐 연준에 대한 고삐를 내년 선거가 혹시 공화당이 지는 쪽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연준에 대한 고삐를 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 역시 굉장히 많이 든다. 지금 파월 의장은 임기가 좀 남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연준 의장이 혹시 바뀐다고 할지라도 경제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논의가 받아들여야 되는 게 하나의 상황이고 선거 이후의 결과가 또 어떻게 되는지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 불구하고 뭐 기본적으로 연준은 경제학적 원칙에 따라서 할 가능성이 높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계속 파월 얘기를 할까? 설왕설래들을 계속해서 지금 남기고 있다는 말이죠. 이 시장 바깥에서 관계자들이 보기에는 이거 자체가 리스크가 되고 불확실성을 좀 제일 키우니까. 크죠. 왜냐하면 통화 정책은 일관성이 있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독립성이 필요한 것이고 통화 정책이 행정부의 그 어떤 압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소위 물가의 어떤 변동성도 커질 것이고요. 금리의 변동성이 커지면 시장의 변동성이 또 커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실물이든 금융 부분이든 다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준 의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정책 금리 자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행정부나 대통령의 입김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근거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왜 연준으로 하여금 2%포인트 금리 낮추라고 그러냐. 네. ECB가 지금 2%포인트 이상 낮췄거든요. 이번에 금리 인하 사이클을 작년 6월에 시작하면서 8번을 내렸는데 네. 거의 2.25%포인트가 내렸어요. 2% 이상. 네. 근데 연준은 작년 9월부터 시작했나요? 그래서 100bp밖에 안 내렸거든요. 1%포인트. 그러니까 ECB는 그만큼 내렸는데 왜 연준은 그것밖에 안 내리냐. 근데 완전히 틀립니다. 지금 미국 경제는 우리가 미국 예외주의라고 얘기할 정도로 작년부터 우리 굉장히 경기가 단단하잖아요. 네. 고용시장이 얘기하듯이. 근데 유럽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리세션도 있었고 힘들었고 더군다나 물가 압력이 미국과는 또 다른 정도로 경기가 침체가 됐던 부분이 있었고 이러한 것들이 제가 볼 때는 ECB로 하여금 더 많은 그 금리 인하가 가져오게 됐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미국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제학을 한 전문가라고 하면 연준의 그 통화 정책의 방향은 경제 현실과 이론에 맞게끔 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뭐 누가 되든지 간에 정책의 변동성이 크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내년에 중간 선거 있을 때 이제 투표로서 뭐 판단을 받게 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백악관 관계자들도 아마 경제 참모들도 많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관세가 이제 다음 달까지 유예 기간 끝나고 본격적인 뭐 기본 관세가 됐든 국가별 관세가 됐든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거는 다 염두에 두고 있을 텐데 이런 상태에서 계속 금리 인하를 압박한다라는 게 스스로 자충수가 되는 것 아니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나요?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는 뭐 그런 신조 같은 게 있나 봐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에서는. 글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이제 뭐 관세 워낙 그 이제 당선될 때 관세 정책을 트럼프가 자기 신조처럼 여겼죠. 공약으로 선언을 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트럼프가 공약 이행을 굉장히 잘하는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약을 이행하는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거라서 사실 이 토를 달기 조금 어려울지 않을까. 물가가 이게 측면에서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왜 이제 트럼프는 그럼 금리 인하를 왜 계속 요구하느냐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감세 정책을 굉장히 크게 이제 통과를 시켰단 말입니다. 네. 통해서 그러면 감세 정책이 나왔는데 그 통화 정책은 계속 매파적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그 감세 정책의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성과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효과가 지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조금 이제 그게 공화당 안에서도 감세 정책이 좀 반발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냥 굉장히 어렵게 자기가 이게 통과시킨 그러한 이제 감세 정책과 지금 그거의 효과라고 자기가 선전할 만한 경제적인 그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통화 정책은 지금 매파적으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그게 답답한 거겠죠. 예, 그리고 아까 장 대표님도 이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파웰은 누가 임명했냐는 겁니다. 트럼프가 임명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누구를 임명하더라도 자기 마음에 들게 이 통화 정책이 운영될 거라고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제 의장이라고 하더라도 FOMC의 한 표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FOMC에서 데드락이 걸렸을 때 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하는 것이지 자기가 FOMC를 전부 다 진두지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대표에서 얘기하긴 합니다만 그리고 영향력은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수님이나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통화 정책의 일관성이 가야 맞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게 무너진다고 그런다면 달러 패권의 시대가 점점 이제 빨리 그 종료를 고하는 그런 사태가 계속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비난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봐라 지금 5월달이나 4월달 인플레이션을 보면 네. PC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2.1%고 소비자 물가는 2.4%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월 대비 이렇게 내려왔어요. 스라이스하게 예.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지난 3개월 동안의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안정적이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트럼프나 이 행정부 쪽에서 연준을 압박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지금과 과거 데이터만 보는 거고요. 연준은 소위 말해서 선제적, 포워드 루킹 한다 해서 앞에 어떤 일이 될지 지금 아까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여름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거를 이제 연준은 보는 거죠. 그래서 기자회견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과거의 데이터를 놓고 보면 아마도 오늘의 결정은 좀 달랐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과거의 데이터가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알지 못하는 언제 그 관세 효과가 올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이거에 대한 것들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지켜가 보면서 금리를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이게 지금 제일 큰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백악관 여러 참모들도 그렇고 이제 지금의 상황을 보는 것과 연준이 이제 선제적인 앞으로의 상황을 내다보는 이 싸움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올해 들어서 또 이제 그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게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노믹스가 그리는 미국 경제의 모습은 뭘까? 약달러를 추구를 한다는데 지금과 같은 원유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건 바라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달러 가치가 일단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의 달러 위치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약달러고요. 약달러가 결국은 무역 수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는 큰 논리 하에서 이런 그렇죠.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달러를 유지하면서 제조업 기반을 미국으로 옮기고, 그다음 장기적으로 이 제조업 기반을 통해서 고용도 늘리고, 흔히 말하는 미국의 경제를 강하게 하겠다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큰 입장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것도 일부 반영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해외 협의 과정, 일본이라든지 이런 협의 과정 속에서 환율이 부차적이긴 하지만 이제 관세 이외의 어떤 협상용으로
거론은 되고 있다 정도는 계속 나오는 뉴스거든요. 물론 이게 네. 메인은 아니지만 네. 이제 이것에 대해서 흔히 말한 비관세 요인 중에 하나로 환율 등이 언급은 되고 있다라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미국의 뭐 달러 가치가 오를 거다라고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다. 특히나 미국의 이제 금리가 고금리이긴 하지만 현재 고금리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내려갈 거라고 연준도 예측을 하고 있고 이제 다른 나라들도 다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흔히 말해서 금리가 높을 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고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을 때 달러 가치도 높아지게 되는데 금리 하향기에서 뭐 그리고 특히나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것들이 환율,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를 약하게 하는 방향인데 이런 둘 다 상황 속에서 달러 가치가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결국 인플레이션랑 결국 금리가 계속 연결이 되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고금리가 혹시나 장기화되고 실업률 유지가 된 상태에서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또 달러 가치가 또 떨어지기 어려운 측면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것들 요인이 조금 덜어지긴 했지만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또 달러 수요 같은 것들이 늘어날 수 있는 다양한 채널들이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좀 보긴 봐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향성 자체는 달러 인덱스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황들은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인하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미국 행정부에서 바라고 있는 어떤 달러의 모습 이런 것들이 가지가지가 겹치면서 달러가 급등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 값이 떨어지는 거는 그럼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는 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글쎄 그거를 좀 알 수가 없는 게요. 네. 이제 우선 약달러로 지금 올라간다는 이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서 달러 값이 떨어졌다 그랬으면은 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네. 사실 이제 미국의 금리가 이 교수님 이제 금리 하향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거든요. 이제 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것만큼 이제 환율이 이제 약세로 달러가 약세로 가는 것만큼 눈에 띄게 지금 미국의 채권 금리가 이제 하락해서 떨어지는 것 같지 않고 네. 이제 미국물을 피한다. 뭐 이게 달러가 좀 이제 달러에 대한 그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이 이제 달러 금리 환율이 이제 약달러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요. 그거를 딱히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이다라고 얘기하기가 그냥 한마디로 딱 그냥 그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이제 트럼프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이제 쌍둥이 적자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고 싶은 것이 이제 트럼프의 행정부의 지금 의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쌍둥이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가 이제 경상수지 같은 경우에는 약달러를 유도를 해야 하겠죠. 흑자 내기 좋죠. 해야 되겠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지금 관세 정책이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뭐 어느 정도 그 라인은 있는데 근데 전체가 전부 다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잘 않는 것 같다라는 말씀. 장 대표님. 근데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모르겠습니다. 달러 약세를 진정으로 원하는지. 근데 기축통화 위치를 유지하려면 너무 또 그 기축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항상 저한테 하는 질문이 트럼프가 원하는 게 달러 강세야 약세야 이런 질문을 계속 하는데요. 그 수준을 모른다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의 전망을 해본다고 하면 달러는 좀 약세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장률은 기저적으로 둔화가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환율은 펀더멘탈을 반영한다고 하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지금 우리 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국채금리가 높은데 달러가 약세라는 것은 국채를 안 산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미국 자산에 대한 선호가 바뀌고 있다는 구조적인 것들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국 안전자산이라고 그래서 좋을 때나 나쁠 때 다 샀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자금이 미국에서 아시아나 아니면 유럽으로 흐르고 있다는 펀드 플로우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 거고 제일 큰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재정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소위 말해서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서스테이너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그것이 이제 국채를 매도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정책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 8일 이후 7월 9일부터
관세가 이제 어떻게든지 변형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다 전망하기로는 미국의 유효 관세율이 6에서 7포인트 정도, 7%포인트 정도 올라갈 거로 보고 있어요. 네. 그만큼 이제 미국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불확실성이 계속 있다고 하면 지금 달러 지수가 97, 98 정도 하는데 일부 전망기관에서는 올해 말 되면 95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요인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하면 그러면 지금보다 달러는 더 약세가 되는 거죠. 결론은 이제 연준의 금리 결정이 우리한테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니까요. 우리는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일단 뭐 집값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부담은, 금리 안정성에 대한 부담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경기를 진작시키는데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둔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는데, 연준이 좀 더 금리 내리는데 신중해졌다. 그러면 하반기에도 지금 추가 금리 인하를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시사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부담이 되겠어요? 금리를 미국이 좀 그래도 보조를 맞춰서 같이 가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외환 시장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제 기준금리 격차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외환 시장에 있어서 환율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환율을 올리는 방향, 그러니까 원화를 약하게 하는 방향이라고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한은에서 우려하는 것들은 이제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진다든지 아니면 그 환율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져서 뭐 1,500원을 급격하게 올라가서 이제 유지가 된다든지 하는 이런 상황들인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은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근데 최근 한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기준금리 네. 격차도 중요하지만 뭐 그래 외환 시장이 지금 환율이 떨어지면서 조금 안정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계부채의 문제, 또 부동산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부동산 뭐 사실 이제 서울 집값만 보면 9개월 만에 뭐 가장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5월달에 그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집값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집값이 오르면서 부채가 늘어나게 되고,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서 또 소비를 위축할, 장기적으로 소비를 위축할 수 있는 채널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업 부채도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채가 발목을 잡는 상황들이 우려가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창용 총재님 발언 역시 금리 인하를 그렇게 빠르게 할 수는 없는 것 같다. 경기 부양의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을 하지만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할 수는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지나치게 빨리 갈 수는 없다라는 의견들을 계속 피력을 하고 계시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이제 재정 정책을 통해서 좀 부양을 하라라는, 오히려 거꾸로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뭐 금리가 높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리를 빨리 낮출 수 없는 요인이긴 하다. 그게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한은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외환 시장이 조금 내려갔기 때문에, 외환 환율이 좀 내려갔기 때문에 외환 시장보다는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 부동산 시기에 또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 부동산이 자극이 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이런 문제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반기 금리 결정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들의 움직임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경기 부양은 그러니까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 쪽에 조금 어떻게 보면 가중치를 두고 가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의견을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준이 하반기에 만약에 금리를 지금 전도표대로 2번 내린다. 그러면 한국은행도 2번 내릴 여력이 있다. 혹은 한 번 내린다. 그럼 우리도 한 번으로 줄인다. 뭐 이런 식의 비슷하게 가는 네. 이런 걸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제 지금 상황이 유지된다면 라는 가정이 있어야 될 것 가정을 같은데, 더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외환 시장이 이제 이 교수님 지적하셨듯이 지금 이제 대내외 금리 차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대내외 금리 차라고 해봐야 사실은 뭐 미국하고 우리나라입니다만, 이게 뭐 미국이 워낙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네.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달러 금리랑 원화 금리랑 지금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예, 지금 미국의 약달러 정책으로 인해서 환율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왔다는 것이죠. 레벨은 낮췄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린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외환 시장 측면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의 흐름을 보시면 나가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쪽으로 지금 반전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이제 아까 우리가 토론했던
이 달러 패권이 저무는 거 아니냐, 이게 미국의 달러를 조금 회피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흐름에서 금리 차가 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달러 채권은 훨씬 더 높은 금리를 쳐주고 우리나라 원화 채권은 낮은 금리를 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다행스러운 지금 외환 시장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그럼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그런다면 외환 시장에서는 우리가 걱정할 것이 별로 없으니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이거 금리 차 2%포인트 이상 나지만 우리도 내릴 수 있다라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 상황이 환율이 올라간다든가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가든가 뭐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그런다면 굉장히 주의하게 되겠죠. 이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외환 시장도 이제 우리한테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통화 정책이라는 거는 그때 이 지금 상황이나 그때 생각되는 그 미래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뭐 지금 유가 상승 문제도 사실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지 장기적으로 갈지 우리한테 알 수가 없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만약에 여름에 우리가 유가 상승 문제가 여름 내내 계속된다. 이 문제가 이제 뭐 $70, $80 뭐 이 정도 계속 된다고 그런다면 네. 한은의 입장에서도 물가 관리를 위해서 금리 정책을, 통화 정책을 움직일 수 있는 룸이 굉장히 적어지는 그런 모습이겠죠. 네. 특히 또 이제 그 유가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우리나라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장대표. 네, 뭐 미국이 2번 내렸을 때 우리가 꼭 2번 내려야 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허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정책 금리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변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경기 활성화나 이런 부분은 하반기로 갈수록 재정 정책 추경에 의해서 보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연준이 점도표대로 2번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2번 내릴 필요는 없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금융 안정성 이슈에 있어서 가계부채와 집값 불안 이 이슈가 사실 그동안 금리를 내리지 않는 요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렇죠. 지난달 5월 달에 내린 이유는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를 더 많이 가중치를 줬기 때문에 내렸는데 네. 내리고 나니까 집값이 올라가 버렸잖아요. 6월 초에 뭐 전주 대비를 연율로 환산하면 19주 연속 연간으로 10% 이상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하면 굉장히 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금융 안전성 이슈와 경기에 있어서의 추경의 효과를 반영한다고 하면 한국은행이 굳이 하반기에 2번 이상 금리를 내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2%포인트잖아요. 이 정도는 지금 적정한 수준? 정책 금리 상황이요. 네, 정책 금리 상황.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 미만으로 보고 미국 경제 성장률은 지금 1% 중반 내지는 좀 위에 보니까 성장률이 높은 나라의 금리가 높은 게 맞죠.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네. 이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에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결국 이 질문이었죠. 연준의 대답은 여전히 모르겠으니 금리를 내리는 건 더 신중하겠다. 이런 답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연준의 짙어진 신중함은 한국 경제에는 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관세 협상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주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